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스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자, 오자마자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1508분 추천하셨네요. 시청자는 1700분이고 오늘 200분이 밤에 일어나서 빤스 빠시는 일이 없도록 얼른 추천하고 갑시다. 추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후원해주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예,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예, 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막 아까 녹음하기 전에 잠깐 시청자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얼굴이 막 너무 화사하다고. 사랑하는 남자랑 점심을 먹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연하의 남자랑 밥 먹으면 얼굴이 피나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네. 내가 원래 나보다 키 작은 남자 안 좋아하는데 이 남자는 좀 예외인 것 같아. 내가 평생 남자한테 매달려 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이 남자한테는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어. 46세 연하. 46세 연하. 키 80. 예. 우리 조카 손주하고 점심을 먹었죠. 며느님께서 오늘 머리하러 오신다 그래가지고. 예. 며느님 머리 하시는 동안 예, 그 조카 손주랑 같이 아침에 부랴부랴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고 피고소인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막 달려가가지고 이제 조카 손주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근데 얘가 내가 이제 자기 말을 잘 알아들으니까 100cm만 크면 돼요. 아니 이제 나한테 참 이런저런 요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그리고 또 내가 깊이 반성했어. 우리 이제 동생 미용실에 내 어제 방송을 틀어놓은 거예요. 얘가 계속 그 에어컨 리모컨을 들고 나를 자꾸 쳐다보는 거야. 왜 그러지? 그랬더니 이게 이제 그 리모컨은 얘는 TV 리모컨이라고 생각을 한 거고 내 방송에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야. 소리를 키우라고. 그 소리를 다 끝까지 해놓으니까 너무 시끄러워갖고 내가 줄였어. 그러면 소리를 줄이면 리모컨을 딱 갖고 오는 거야. 소리 키우라고. 우리 며느님과 또 우리 사돈 어른들께서도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무척 큰 소리로 듣고 계셔서 애가 그 소리톤에 중독이 됐나 봐. 소리를 줄이면 키워달라고. 예. 그래가지고서는 계속 딱 진짜 두세 칸만 줄여도 다시 키우라는 거야. 소리를. 그리고 이제 뭐 내 가방을 지그시 가르치면서 음악 듣자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의사 표현을 너무 잘해. 이런저런 의사 표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그 지긋한 표정으로 저 가방 속에서 휴대폰 꺼내라고. 음악 듣자고. 염소 4만 원. 예. 계속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망치 할머니 방송 소리 크게 하라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위에 올려달라고. 저 볼펜 놀이 하겠다고. 모든 걸 의사 표현을 분명히 하기 때문에 애가 이제 보통 이제 애기들이 14개월, 15개월 되면 짜증을 내는 애들이 있어요. 네. 막 이렇게 칭얼칭얼대고 짜증을 내는 애들이 있는데 짜증내는 이유가 뭐냐? 짜증내는 이유가 뭐냐면 저기예요. 말이 안 통해서. 예. 후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뭔가 자기가 할 말이 있는데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아직 안 되는데 상대방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엄마나 주 양육자가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애가 짜증을 내는 거예요. 예. 자기만 못 알아들으니까 애가 짜증을 내는 거야. 근데 이제 얘는 자기 표현을 주변 사람들이 근데 이제 애들이 뭘 원하는지는 애 눈빛에 다 나와 있어요. 예. 애기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얘가 뭘 하고 싶은지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뭘 하고 싶은지 이렇게 딱 눈빛을 보면 다 나와. 근데 이제 얘는 우리 가문에 우리 부족 양씨족의
첫 조카이기 때문에, 첫 손주이기 때문에 모든 부족이 얘만 쳐다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뭘 하고 싶은지를 다 알기 때문에 얘는 짜증낼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 이제 16개월인데 아무것도 짜증낼 필요가 없는 거야. 가령 이제 응? 딱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막 여러 명이 달려가서 그걸 갖다 주고 이러기 때문에 손가락과 응? 한마디로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짜증이라는 걸 안 해요. 무수리가 수두룩.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아이가 심리적으로 더 많이 안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딸을 키울 때 딸이 울 일이 없었어요. 뭐 엄마 이렇게 두 번 부를 일이 없고 엄마 이렇게 두 번 세 번 엄마를 부르는 일이 없었어. 왜냐면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들여다보고 있으면 얘가 이제 뭘 원하는지 다 아는 거야. 기저귀가 젖었는지 배가 고프면 이제 쩝쩝거리고, 그러니까 표정만 보면 이제 다 알아서 다 갖다 주기 때문에 얘 울 일이 없었던 거야. 근데 애기들은요 또 정기적으로 울어줘야 된대. 이게 막 울고 소리 지르면서 애들도 스트레스를 받잖아. 애들도 이제 사실 이 자궁 안에서 바깥으로 나오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애기들도 가끔 울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풀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하도 엄마가 달라붙어가지고 울 일이 없게 하니까 나중에 어떠냐면 그냥 그림 앞에 앉아갖고 우는 거야. 아무런 문제 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벽을 보고 울어. 그래서 왜 울고 앉아있니? 모른대. 근데 한참 울고 딱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서 또 노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병원 선생님한테 물어봤더니 애기들이,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극히 드문데 평상시에 안 우는 애들이 가끔 스트레스 해소 차원에서 운다는 거야. 어른들도 가끔 막 화를 한번 내고 나면 기분이 풀어지는 것처럼 애들도 이렇게 한 번씩 울어줘야 기분이 풀어진다고. 그러니까 이제 애가 너무 안 울게 하는 것도 안 좋은 거라 그러더라고. 예. 그러니까 처음 들었어, 아기 때. 우리 딸 아기 때. 근데 이제 아이들의 애기들은요, 자기가 이제 막 울어갖고 기저귀를 엄마가 갈아주면 성취감을 느낀대잖아. 자기가 뭔가 해냈구나. 그리고 자기가 막 울어가지고 이제 젖을 얻어먹으면 그것도 성취감을 느낀다는 거야. 근데 이제 가령 이렇게 시설에서 크는 아이들이 지능 발달이 늦거나 이게 좀 의사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막 시설은 애들을 여러 명을 돌봐야 되기 때문에 그냥 일정한 시간에 쫙 같이 먹이고 싹 같이 갈아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인간에게 제일 태어나서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하고 싸는 거잖아. 근데 먹는 거하고 싸는 거를 제 시간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기가 주장해도 안 되는구나 하면서 애가 포기를 한다는 거야. 애기들이. 예. 애기들이 이제 일찌감치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거야. 그래갖고 더 이상 어떤 기대감이 없이 이제 완전히 절망적인 상태에서 애들이 산다는 거예요. 입니다. 지금 목소리 그래갖고 이 애들은 않은가요? 처음에 이제 시설에 있는 아이들이 입양이 되잖아. 그럼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된대. 전혀 안 되고 지능 지수도 굉장히 낮고 지능이 되게 낮은 상태로 입양이 되는데 그런 아이들이 한 6개월만 스킨십과 깊은 스킨십과 입양한 부모들이 막 애들을 이렇게 잘 돌봐주면 지능이 확 커진다는 거예요. 발달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사실 애기들은 태어나서 36개월 동안이 뇌가 발달하는 기간이거든.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36개월이라더만.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36개월 동안 뇌가 발달하는 거예요. 그때 최대한 이제 행복한 자극을 많이 줘야 아이들의 이 두뇌가 발달이 되는 거야. 애들의 두뇌가 발달이 되고,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커져야 나중에 애들이 공부할 때, 이 두뇌가 이렇게 커져 놔야 공부할 때 공부가 잘 되는데, 초기에가 한 36개월을 이렇게 돌봐주지 못하면 애들이 이제 지능 발달에도 한계가 있고, 그런다는 거. 공부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고.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사회성은
엄마 뱃속에서 아빠 목소리를 들을 때, 예, 아이의 사회성이 엄마 뱃속에서 아빠 목소리를 들을 때 사회성이 형성이 된대요. 왜냐면 이제 이 뱃속에서 들으면 엄마 목소리가 달리 들리고, 엄마는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엄마 목소리는 익숙한데, 바깥에서 들리는 아빠 목소리가, 그리고 아빠 목소리가 엄마랑 가까이 있을 때, 엄마가 아빠한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으면 이 태중의 환경이 좋아진다는 거야. 좋은 환경에서 아빠의 목소리를 들으면 이 애가 아빠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회성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외부에 있는 다른 인간하고 자기의 인간관계를 형성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의 태중에서 기분 좋게 만난 아빠의 목소리가 굉장히 흥미진진해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이 아이의 사회성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가령 내 아이가 태어났는데 눈빛을 마주치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사회성이 별로 안 좋아서 그런다든가 이러면은 결국 첫 번째 문제는 뱃속에 있을 때 아이를 엄마가 혼자 키웠거나, 아빠의 육아 지원 없이 엄마가 혼자 키웠거나, 아니면 태어난 다음에 한 36개월 동안 엄마가 스킨십을 많이 못 해줬거나, 그리고 중요한 건 엄마나 아빠나 특히 이제 애기들이 옹알이 할 때 애기들 눈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대요. 눈을 보면서 어머 그랬어요 이러면서 눈을 들여다보면서 막 알아들은 척을 해줘야 이 애가 자기가 뭔가 하는 말을 알아들었구나. 제가 내 말을 알아들었구나. 그래서 좋아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애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 있는 거야.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성취감을 얻고 그리고 타인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없는 거지. 근데 막 너 왜 그러냐 그러고 아니면 옹알이를 막 하면서 불렀는데 애가 옹알이를 하면 누군가 쳐다봐 줘야 되는데 아무도 쳐다봐 주지 않으면 아이가 사회하고 단절해 버린대. 자폐증처럼 애가 사회적 단절을 끊어버리는 게 자기가 옹알이를 해서 사인을 보냈는데 아무도 반응해 주지 않으면 그때 이제 딱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대부분 이제 아이들 중에 그 정서불안 애들 있어. 정서불안하거나 아니면 자폐 증상이 나타나는 애들의 특징이 뭐냐? 엄마가 애하고 눈빛을 못 마주칠 때, 엄마가 아기하고 눈빛을 못 마주치면 그거 애기들이 자폐 증상이 나타나고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애기들이 그때가 되게 중요한데 어떡하냐? 나 그때 애를 못 봤다. 그러면서 괴로워하시잖아요. 정말 기적같이 모든 아이들이 그 청소년기까지 가령 청소년기에 애들이 막 말썽을 피우고 있다. 그러면 그거 결국은 어린 시절에 문제가 꼬인 거야. 청소년기에 애들이 말썽을 피우면 내가 볼 때 그래요. 중고등학교 애들이 이제 막 말썽을 피운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엄마 아빠들이 너는 누구 닮아 그러냐 하면서 보통 애가 사고를 쳤어. 근데 애들이 이제 사고를 치는 게 이제 보통 한 3, 4학년 때부터 사고를 친단 말이야. 7살 때부터 사고를 치거나 아니면 3, 4학년 때 사고를 치는데 누구 닮아 그러냐 이러면서 욕을 하잖아요. 그 욕이 애들한테 가장 치명적이래. 정서적으로 자기를 거부하는구나. 그래서 애가 뭔가 잘못된 문제가 나타나면 이거 엄마 탓이야, 아빠 탓이야. 엄마 닮아 이래, 아빠 닮아 이래. 그러니까 이제 어이구 나 닮아서 저래 이러면서 막 내가 반성을 하면 아이가 그거는 이제 자기가 고쳐야 될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너 네 애미 닮아서 그래, 네 애미 닮아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 애들이 자기를 거부하는구나. 그래서 안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구 닮아 그러냐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아이의 단점이 발견되면 이거 엄마도 그래, 아빠도 그래. 그래서 그걸 고치면 돼. 이래서 애들이 그럼 고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그 아이들이 사고를 칠 때는요. 그냥 딱 하나예요. 애들이 바깥으로 나돌고 부모의 통제 바깥에 있다면 이거는 사인이야. 나는 엄마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바깥으로 도는 거야. 그럴 때는 솔직히 학교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애랑 엄마 아빠가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해요. 아이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아이랑 집중적인 시간을 갖고 그래서 이 아이의 속마음이 다 드러날 때까지 보통은 이제 애들이 자기 속마음 얘기를 안 해. 근데 자기 속마음이 그냥 드러날 때까지 그냥 같이 걷는 거. 아버지랑 아들이 그냥 계속
한 달 정도 같이 걷는 거, 걸어서 여행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정말 둘이서 이렇게, 아버지가, 그렇잖아. 애가 잘못되면 직장에서 승진이 무슨 소용이냐고. 직장에서 승진해서 대표되고, 뭐 상무되고, 그럼 뭐 하냐고. 애가 마약하고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직장의 승진보다 중요한 게 아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정말 과감한 결단을 내려서 엄마나 아빠가 아이하고 집중적인 시간을 보내줘야 된다. 예. 그래서 그 아이가 어린 시절에 받지 못한 그 심리적인 박탈감을 회복해야 돼. 그게 회복이 돼야 이 애들이 나중에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데요. 정말 신기하게도 가령 태어나서 36개월 동안 성장 과정에서 경험해야 될 것들, 그게 그때 경험 못한 거 언젠가 한 번은 겪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가령 아기가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바쁘거나 또는 엄마 아빠가 아파서 애를 많이 못 안아줬다. 그러면 다 큰 다음에도요. 애가 싫다고 그래도 안아줘야 돼요. 애가 다 큰 다음에도 싫다고 그래도 자꾸 안아줘야 돼. 가령 이제 뭐 11살 넘으면 아들은 아빠가 딸은 엄마가 자꾸 안아줘야 돼. 그럼 처음엔 싫다고 그래요. 근데 점점 이렇게 싫다고 그래도 자꾸 안아주면 이 애가 싫은 척하면 막 싫은 척하지만 몸은 붙어 있어. 표정은 되게 냉랭하고 막 그런데 몸은 붙어 있어. 물론 이제 우리 딸은 하루에 몇 번씩 안아줘야 돼. 그리고 이제 가령 제가 무슨 가령 자해교수 문제라든가 어떤 뉴스나 이런 댓글에 집중해가지고 막 보고 있다든가 이러면 애가 불안해해. 엄마가 뭔가 이렇게 마음을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자기를 안 본다. 고2인데도 아직도 그래. 엄마가 뭔가에 집중해가지고 막 화가 나 있으면 애가 불안해해. 그래서 그럴 때 자꾸 저쪽에 여기 왔다 갔다 해. 멀리. 나한테 말 안 시키고 왔다 갔다 해. 안방에서 자기 방을 왔다 갔다. 그럴 때는 엄마가 뭔가 집중적으로 화를 내고 있어서 자기가 무섭다는 뜻이야. 그럼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다 이제 끊고 딸한테 가. 딸한테 가면 그 딸이 엄마 눈치를 봐요. 그러면 안아줄까? 그러면 내가 안아주는 거야. 자기가 안아주는 거지 엄마가 안아주는 게 아니래. 자기는 애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 자꾸 하면 애기 같은데 자기가 애기가 아니지 막 그래. 그럼 너 다 컸지. 그래서 이제 안고 누워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것도 막 내가 안고 일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무리 안아줘도 소용없어. 안고 일 생각하면 소용없어. 온전히 집중해서 자기 눈을 바라보고 온전히 집중해서 자기 냄새를 맡아주고 그래야 얘가 이제 자기는 엄마한테 오늘 받을 거 다 받았다. 다 컸는데도 그래. 다 컸는데도 뭐라 그러나 엄마가 집중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있는가를 하루에 몇 번씩 확인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구속되기 전에 안 그랬어요. 제가 구속되기 전에 안 그랬는데 제가 구속됐다 나온 다음에 그 버릇이 생겼어. 잡혀가기 전에는 그냥 엄마가 쳐다만 봐도 그냥 뭐 막 쿨하게 넘어갔어 애가. 엄마가 그냥 쳐다만 보고 잠깐씩 눈빛만 마주해도 애가 쿨하게 넘어갔는데 구속됐다가 나오니까 그런 버릇이 생겼더라고. 하루에 몇 번씩 엄마를 안아야 돼. 엄마를 안고 엄마 냄새를 맡고 자기 냄새를 엄마가 기분 좋게 맡아줘야 돼. 안 그러면 애가 어떤 정서적인 불안감을 느끼더라고. 그러니까 공부하다가도 와가지고 공부가 너무 힘들면 와가지고 엄마 내가 안아줄까 그래. 안아줘. 엄마는 딸이 꼭 안아줘야 돼. 젊은 연기를 먹어야 되겠어.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아휴 어쩔 수 없이 안아줘야 되겠네. 그래서 여기서 다 안겨있다 가는 거야. 근데 그 엄마 냄새가 아이의 정서 안정에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래서 만약에 엄마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그런 이제 엄마 직장 다니다가 이래서 키울 수 없으면 외할머니가 엄마랑 냄새가 비슷하대. 그래서 외할머니가 그리고 이제 집안에 엄마가 입는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걸어 놓으면 애기들이 엄마 냄새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맡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된다는 거지. 응. 아빠 냄새는 니코틴 냄새. 그 애가 있으면 담배 끊어야 돼. 그 니코틴 그 담배 냄새가 몸에 묻어.
그래서 담배 피고 들어갖고 애기 안아주는 아빠들, 그거 애기들 암 걸려. 응, 예. 그건 향수가 아니야. 그거는 정말 뭐라 그러나, 왜 이 사람의 냄새잖아요. 사람에게서 나는 향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냄새를 자꾸 맡게 해줘야 된다. 그리고, 뭐라 그러나, 엄마나 아빠가 무조건 다 이뻐하면 안 되고, 이뻐할 때는 충분히 이뻐하는데, 잘못할 때는 또 엄격해야 돼요. 예. 우리 딸 아기 때, 아빠를 때리면, 제가 반드시 야단쳤어요. 아빠가 이제 주 양육자니까 저는 밖에 나가 돈 버느라고. 그럼 이제 아빠가 만만한 거야. 그리고 이제 아빠가 자기 말을 못 알아들으면, 그러니까는 우리 딸도 그렇게 애기들 말을 내가 잘 알아듣거든. 근데 아빠가 자기 말을 별풍선을 안 읽어줬다고 지금 블랙이에요. 별풍선 읽어달라는 사람 블랙입니다. 이제 아빠가 자기 주양육자인데 아빠는 딸의 말을 못 알아들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처음에 11개월인가 아빠를 한번 때리고 그 다음에 23개월인가 한번 아빠를 때렸어. 근데 이제 아빠를 때렸을 때 말귀를 다 알아듣거든. 11개월만 돼도.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엄격하게 야단을 쳤어요. 왜 아빠를 때리냐고. 그래서 아빠를 때리면 안 되는 이유를 장장 야단을 치면 이제 이게 엄마가 화났구나 알아. 그래갖고 이제 한참 엄마가 야단 친 다음에 냉장고 붙들고 서라고. 그래서 이제 기저귀 차고 있을 때 기저귀를 크게 이제 한 대 딱 때린 거야. 기저귀가 딱 이게 공간이 있거든. 그러면 기저귀하고 딱 맴매가 만나면 큰 소리가 나요. 이게 혼나는 거구나에 대한 인상을 딱 심어주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러면 애가 막 운다고. 그럼 이제 그때 꼭 안아줘야 돼. 안아주면서 이제 우리 애기 다시는 안 그럴 거지요. 그러면 이제 안 그런다고 약속을 해. 그리고 나면, 한 1년 넘게 안 때려, 아빠를. 근데 한 20 몇 개월이 되면 자아가 형성이 돼. 자기 거의 개념. 이거 내 거. 내 거 줘. 그거 줘. 그래서 자기 고집이 생기는데, 그게 이제 그 고집대로 다 해줄 수가 없잖아. 고집대로 다 해줄 수 없을 때, 이제 또 한 번 폭력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럴 때 또 야단을 쳐야 돼. 그래서 절대로 안 된다는 걸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3살 되기 전에 한 2번만 딱 야단 치면 두 번째는 이제 2대를 때리는 거지. 2번째는 2대를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 내가 그 2대를 때리기 위해서 길게 내가 잔소리를 했는데 지 아버지가 안고 뛰었어. 이제 저기 엉덩이 대! 그랬는데 아빠가 내 몽둥이를 딱 뺐더니 저기 엉덩이를 2번 싹 건드리는 거야. 맞았다 그러면서 애를 안고 튀었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 교육적으로 굉장히 나쁜 거예요. 엄마나 아빠가 야단을 칠 때 한쪽이 막 비난하거나 그러면 안 돼. 마음에 안 들어도 그때 참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 나쁜 아빠가 2대를 때리고서는 자기가 잘못해서 애가 맞았다 그러면서 데리고 튀었어. 그 다음에 아빠가 맞았지. 근데 이제 좌우지간 그리고 이제 그때 야단을 충분히 맞았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아빠를 때리진 않았어요. 예. 그리고 다시는 아빠를 때리진 않았고, 뭐 교육효과는 충분히 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리고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엄마 아빠가 말다툼하고 싸울 때 제일 싫어해. 그 이유가 뭐냐?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아빠가 엄마한테 잘못하잖아. 특히 임신 중인 여자를 두고 남편들이 바람을 펴요. 많은 경우에. 예. 그러니까 아내가 임신했을 때 남편들이 바람 피는 숫자가 되게 많대, 우리나라가. 그게 한 25%, 30%가 아내가 임신 중일 때 외도를 하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 그 여자들이 또 알아요. 귀신같이 또 알아. 그래서 그럴 때 엄마가 느낀 배신감. 뭐 바람을 폈다 그러면 끝난 거고. 그래 바람까지는 안 펴도 왜 늦게 들어온다든가 남편들이 임신한 아내를 배려하지 않고 이렇게 뭐 술 먹고 놀러 다닌다 이러잖아. 그러면 엄마의 몸속에서 화가 나잖아. 엄마가 화가 나면 그 아기가 먹는 양수가, 그러니까 아기가 담겨있는 양수가 써진대요. 예. 엄마가 아빠 때문에 화가 나잖아. 그러면 양수가 써지는 거야. 그리고 그 양수가 써지면 아이가 불안감을 느낀다는 거지. 그 독소가 나온대요. 아기가 불안감을 느끼고 그 불안감 때문에
예. 이게 그 기억이, 그 뱃속에서 느꼈던, 공포와 불안감이 고스란히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애기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엄마 아빠 싸우는 거. 엄마 아빠 싸우면 아이는 이제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거야. 뱃속에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가령 이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애들 앞에서 싸운다라면 여러분 혹시 어린 시절에 전쟁 위협을 느껴본 적 있어요? 전쟁 날까봐 두려웠던 적, 혹은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망할까봐 두려웠던 적, 이런 거. 그러니까 뭐 회사가 망하거나 아니면 뭐 전쟁이 나거나 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이런 공포 있잖아. 극단적 공포. 그게 애들이 엄마 아빠 싸울 때 느껴지는 공포래. 그래서 애들 앞에서 절대 싸우면 안 된다. 예. 애들이 절대 애들 앞에 싸우면 안 되고, 엄마 아빠가 해야 될 얘기가 있잖아. 해야 될 얘기가 있으면 아이들 다 잠든 뒤에 밖에 나가서 조용히, 응, 그 처리해야지. 절대, 그리고 정말 급하게 해야 될 얘기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이모나 이렇게 고모처럼 이렇게 가까운 사람을 한테 맡겨놓고 그리고 나가서 싸워야지. 애 보는 앞에서 싸우면, 예, 애 보는 앞에서 싸우면요, 애기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고통을 느낀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문제가 있다. 그 의사소통이 안 되고 뭔가 깊은 우울감이 있거나 이러잖아. 그거 탄생 초기의 문제야. 태어나서 36개월 안에 엄마가 직장을 다니고 혹은 뭐 아빠랑 주말 부부라 잘 못 만나고 그리고 막 다른 양육자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키워주고 이런 애기들이 가슴속에 상처가 있는 거야. 예. 마음속에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처 있는 애기들은 정말 그 15세가 되기 전에 반드시 엄마 아빠가 그거 풀어줘야 돼. 그 마음의 상처를. 안 그러면 청소년기에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요. 그거 꼭 알아두고. 그 다음에 그 애들 놓고 게임하는 부모들 있어. 애기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게임에 막 집중해 있는, 또는 애 앞에서 담배 피는 사람들, 애들이요, 부모가 술 먹는 거, 담배 피는 거, 게임하는 거 그렇게 싫어한대. 근데, 그래도 계속 하잖아? 그러면 담배 피고 술 먹고 게임하는 거야. 부모한테 그대로 배우는 거야. 예. 그래서 이 부모가 애 앞에서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싸우고, 그러면 반드시 애가 따라하는 거야. 근데 보통 부모들이요, 애가 가령 중학교인데 담배 폈다고 학교에서 오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가가지고 혼나거나, 보통 이럴 때 또 아빠들 비겁하게 안 가. 그럼 엄마가 갔다 와가지고 엄마가 막 신경질내면서 아빠하고 한바탕 해. 그러면 아빠가 또 나가서 담배 펴. 그럼 자식도 뒷문으로 나가서 또 담배 피고. 그러니까 애가 만약에 담배 폈다, 부모가 담배 펴서 피는 거야. 애가 막 수시로 나가서 사고 친다, 부모가 사고 쳐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자식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우리 딸이 그래서 내가 무슨 욕을 하면 따라요. 똑같이 욕을 해. 그래서 너는 욕을 하면 안 되지.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래. 그러니까 내가 따라하지 않도록 입을 조심해야지. 그래서 애들 어렸을 때 책을 너무 많이 읽히는 거 안 좋은 것 같아. 좌우지간. 여러분이, 근데 보통 부모들이 애들을 괴롭히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 욕심이 안 되니까. 예. 행정관 몸담았던 단체입니다. 이익 지원 관련 정정. 지금 목소리 자, 그래서 이 애들이요, 그 애들이 사고를 치는 건 결국 부모를 따라하는 거다. 부모가 했던 일을 따라하는 거기 때문에 애들을 비난하면 안 돼. 아이가 뭔가 가령 이제 12살 넘어갔다. 12살 넘어가서 애가 사고를 치잖아요. 그러면 그건 애를 야단칠 문제가 아니에요. 예. 12살 이전에는 아이를 야단치거나 스킨십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모가 아이를 치유하는 게 우선인데, 12살이 넘어간 잘못은
그거 애 잘못이 아니라 부모 잘못이야. 아이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의 잘못이기 때문에 12살이 넘어간 아이들이 사고 친 거에 대해서는 애들을 야단치면 안 돼요. 그때는 뭐가 필요하냐? 애들한테 사과하셔야 돼요. 엄마 아빠가 미안해. 엄마 아빠가 너한테 정말 잘못했어. 너의 잘못은 네가 잘못했다기보다 너가 이렇게 힘들도록 내버려둔 엄마 아빠 잘못이야. 그렇게 엄마 아빠가 아이들 앞에 사과해야 돼요. 애들 데리고 술집 가는 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애들을 데리고 술집을 가면 애들이 술집에서 담배 피는 어른들 보고 싸우는 어른들 보고 안 좋은 걸 배워요. 그래서 애들 데리고 술집 가는 거는 진짜 좋지 않은 방법이다. 그리고 애들 앞에 취하는 모습도 안 좋아요. 가령 이제 식사 중에 간단하게 뭐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반주를 하는 것까진 좋은데 애들이 싫어하는 게 뭐냐? 술 먹고 취해서 목소리 커지는 거. 애기들이 특히 예민한 아이들일수록 머리 좋은 아이들일수록 술 먹으면서 어른들이 목소리가 커지면 거기서 느끼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앞에서 취한 모습은 절대 보여주면 안 돼. 그러니까 애가 있다면 그 취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그게 애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불안감이야. 자기를 책임져줘야 되는 어른이 취해버리면 그러면 애 앞에서 자꾸 취한 모습 보이면 애들도 취해요. 애기들도 취하고 그리고 애들도 약물이나 이런데 그 손을 빨리 댄대. 부모가 그렇게 취한 모습을 자주 보이면 애들이 약물이나 이런데 빠지기가 쉽다는 거야. 그래서 정말 그 애들 앞에서 취한 모습 보이면 안 되고 그리고 애들이 12살 넘은 애들이 사고를 치면 그거는 뭐 두들겨 팬다든가 비난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애들 앞에서 반성해야 될 문제야. 어떨 때 엄마 아빠가 어떨 때 제일 힘들었니? 그 엄마 아빠가 어떤 모습을 보일 때 네가 제일 힘들었니? 그런 걸 물어봐서 아이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를 낫게 해줘야 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사과해야 돼요. 절대 변명하면 안 돼. 그건 엄마가 널 사랑해서 그런 거지. 네가 잘못하니까 그런 거지. 그러면 안 돼. 엄마 아빠가 미안해. 잘못했어. 혹시 내가 엄마 아빠가 모르고 그랬다면 엄마 아빠도 처음이라 그래. 너를 키우는 게 처음이라 애를 키우는 걸 어떻게 키우는지를 몰라서 엄마 아빠가 실수한 거야.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리고 네가 오늘 잘못한 것도 엄마 아빠랑 똑같이 너도 실수한 거야. 근데 사람이 실수는 다 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 실수 다음이야. 엄마 아빠가 옛날에 잘못했다면 네가 용서해 주길 바래. 엄마 아빠도 오늘 너의 실수를 용서할 테니 앞으로 우리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말기로 약속을 하자. 이러면서 풀어줘야지. 그 애들을 비난하거나 그리고 외면하거나 아니면 아무 얘기 안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애들이 뭔가 사고를 친다는 건 사인을 보내는 거야. 도와달라는. 애들이 사고 치는 건요, 도와달라는 사인이에요. 근데 더 무서운 애들이 누구냐? 안 걸리고 사고 친 애들이야. 안 걸리고 사고 친 애들은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거예요. 모든 애들은 사실은 걸리도록 사고를 쳐요. 어쩌면 그 걸리도록 사고를 치는 건 선생님이든 부모님이든 자기를 돌봐달란 뜻이야. 나 문제 있어요. 사인이야, 사인. 근데 그럴 때 막 야단을 치고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되고 뭐가 문제인지 아이 주변에 뭐가 문제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고쳐야 돼. 정말 제가 이제 조카들을 여러 명 키워봤는데요. 애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그거 어른들의 착각이에요. 애들이 말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가령 이제 우리 조카 손주랑 5월 5일에 이제 막 뜰에서 놀았어. 흙장난을 했어. 그러니까 손을 씻어준 거야, 지하수로. 손 씻는 게 너무 재밌었던 거야. 자꾸만 손을 씻고 싶었던 거지, 손주가. 16개월인데. 그게 이제 조금 흙 묻혀서 놀고 또 손 씻으러 가자고 그러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3번을 손을 씻어줬는데 4번째 또 가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지금 서진아, 저 손 씻는 판이 젖어 있어. 저 손 씻는 판이 젖어 있어서 미끌미끌해요. 서진이가 저게 마르기 전에 가서 또 손을 씻으면 저기 서진이가 지나가다가 꾹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옷도 젖고 다칠 수 있어서 저 판이 마를 때까지 물을 틀면 안 돼요. 이 긴 설명을 애가 딱 알아듣고
다시는 손 안 씻는 거야. 손 씻자는 얘기 안 해. 손 씻자는 얘기 안 하고, 또 이제 나한테 다 말랐냐고 물어보는 거야. 아직 물이 있네? 아직 물이 다 덜 말랐어요. 그러면 포기하고 또 가서 노는 거야. 그러면 얘만 똑똑한 거냐? 아니라니까. 우리 조카들 다 그랬어요. 내 딸이나 조카들이나 안 되면 이유를 설명하면 돼. 예.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 돼. 가령 뭐 애가 어떤 장난감을 막 갖겠다라고 고집을 피우면 이 장난감은 여기 보면 나쁜 색소가 들어있어. 이 나쁜 색소는 지금 우리 애기가, 우리 사랑이가, 만지면 위험해요. 이걸 만지면 배가 많이 아프고 병원에 가서 아픈 주사를 꼭 맞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사랑이 주사 맞아봤죠? 그럼 주사에 대한 기억이 애들 분명히 있거든. 자기가 이걸 나쁜 걸 만져서 배가 아프면 병원에 가서 주사를 꼭 맞아야 된다. 안 합니다. 딱 놔요. 딱 놓고 절대 쳐다보지 않아요. 아픈 주사를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애기들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주면 이 애기들이 정말 딱 알아듣고 안 해요. 그게 잘 안 되는 건 설명을 못해서 그래. 부모가 애들한테 그 막 흥분해가지고 네가 이거를 위험해 다쳐 뭐 이렇게 설명하면 애들이 저 모자란. 그게 이제 부모가 지혜로워야 돼. 부모가 이제 스스로 노력을 많이 해서 어떻게 아이를 설득할 수 있을지 연구를 해야 돼. 안 그러고 그냥 이렇게 막 살면 이 막 살면 애들한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부모가 먼저 공부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많은 경우에 애들 그 많은 부부가 임신 때문에 결혼하잖아. 임신해서 결혼한 부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임신해서 결혼을 한 부부들이 진짜 이거 특별 부부야. 왜냐? 요즘 뭐 혼수래잖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사실 결혼을 해서 한 공간에 산다는 건 한마디로 두 개의 우주가 만나는 거야. 빅뱅. 드디어 이제 두 개의 가문의 문화와 두 개의 가문의 유전적인 정서 흐름과 두 가문에서 확립된 심리학의 성이 전쟁을 하는 거야. 결혼이라는 건. 그래서 부부싸움이 심하게 벌어지는데 그때 이제 풀고 대화하고 이러면서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데 애가 있기 때문에 애 때문에 억지로 참고 사는 거야. 그러다 보면 풀어야 될 걸 풀지 못하고 점점 벽이 생기는 거야. 벽이 생겨서 그런 상태에서 태어난 아기들의 정서가 굉장히 어려워요. 마음의 상처들이 아기들이 커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임신해서 애를 낳았다. 결혼했다. 임신 때문에 억지로 남자 여자가 같이 살면서 아이를 낳아 키웠다. 그런 경우는 진짜 웬만하면 애들 마음에 상처가 있다라는 걸 전제하고 그거 풀어줘야 돼요. 그때 어떤 게 필요하냐. 보통 이제 그렇게 결혼한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부담감이 있어. 내가 너에 대한 책임지려고 결혼한 거다. 애기는 엄마는 애기한테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려고 결혼한 거다. 이런 어떤 마음이 있고 남편은 아내한테 내가 널 책임지려고 결혼한 건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런 식. 그 다음 네 잘못으로 내가 임신을 해갖고 애기를 낳았는데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서로에 대한 원망이 있는 거야. 그럼 서로에 대한 원망을 애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감정은 표현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애는 뭘 느끼느냐? 나 때문이구나. 엄마 아빠가 불행한 건 나 때문이구나. 나는 모든 불행의 원인이구나. 그래서 자존감을 잃어버리는 거야. 자기가 자존감을 잃어버려 애기들이.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애들이 커가면서요.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은 자존감이 없어.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반드시 어떤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가 아이한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거. 너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엄마 아빠가 결혼을 했겠냐. 원래 엄마 아빠는 결혼하기엔 참 부족한 사람들이다. 준비도 안 돼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너라는 생명이 너무나 귀했기 때문에 너를 살려야 된다는 일념 하나로 우리는 결혼을 했다. 그래서 너를 키웠던 거다. 근데 엄마 아빠가 부족해서 너에게 상처를 준 거다. 그러니 용서해달라. 하지만 엄마 아빠에게 너는 우주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다. 그런 얘기들을 애들한테 끊임없이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애들이 자존감 회복되는 거야. 나 때문에 싸운 게 아니구나. 나는 중요한 인간이구나. 나는 중요한데
저 인간들이 부족해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애가 이제 위로를 받는 거야. 그래서 애들을 그렇게 이제 임신 때문에 결혼한 경우 결혼 초에 보통 한 1, 2년을 싸우면서 뭔가 조정이 돼야 되는데 조정기를 거치지 않고 그냥 살면서 그 과정에서 부부간에 제대로 된 대화가 안 되고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 때문에 부모가 불행하구나라는 그 마음을 느껴서 아이의 마음에 상처가 커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결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혼을 한 다음에 아이를 갖는 게 좋고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는 그 반드시 콘돔을 사용하는 게 좋고 그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술 먹고 나서 부부관계 하는 건 안 좋아요. 예. 술 먹고 나서 남녀관계 남자 여자가 성관계를 하게 되면 그거 알죠? 애기들 술 먹은 정자 술 먹은 난자 오염된 거야. 술에 오염된 거야. 그래서 술 먹고 부부관계 하면 그런 경우에 공부 잘한 애는 드물어요. 예. 아빠가 맨날 취해 있거나 엄마 아빠가 술김에 그냥 해버렸거나 그러면 애기가 공부가 잘 안 돼. 그럼 좀 많이 산만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애가 공부 잘한다면 그거는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뭐 억만 분의 1 정도 나오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놔놓고서는 애들한테 공부 못한다고 들볶고 그러면 안 돼. 술김에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한 상태에서 이 새로운 우주의 창조 작업을 한다라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해야지 이 술김에 확 해버리고서는 애 공부 못한다고 애 들볶고 그 애가 공부 못하면 엄마 아빠가 공부를 못해서 그래. 그래야 되는 거야. 애가 공부 못한다고 속상해. 엄마 아빠가 공부를 못해서 그래. 네 잘못이 아니야. 너는 그래도 엄마 아빠보다 낫잖아. 자꾸 그래주면 애가 자기는 엄마 아빠보다 더 발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네가 그리고 보면 딱 그 중학생쯤 되는 딸을 데리고 가는 엄마를 보잖아. 그러면 엄마의 중학생이 보여. 애 모습을 딱 보면 애랑 엄마랑 어땠겠구나. 아빠가 어땠겠구나 보여. 애들은요 자기 어렸을 때랑 똑같아요. 아빠 중학교랑 똑같고 엄마 중학교랑 똑같아. 근데 너는 누구 닮아 그러니? 참 무책임한 거야. 지 닮아서 그러지. 그 지들 잘 닮아서 애가 모자란 거를 꼭 애한테 비난하고 지랄들이야. 그러면 안 돼요. 예. 근데 이제 보통 애들이 왜 가출하고 싶냐. 엄마들이 막 공부하라고 들볶는 거야. 너 숙제했어? 뭐 공부했어? 막 이러면서 너 내일 시험 보는 거 준비했어? 막 들볶아. 왜? 자기가 그때 안 했거든. 자기가 맨날 숙제 깜빡 잊고 안 해서 두들겨 맞고 그래갖고 맨날 뒤에 가가지고 오토바이 타고 벌 쓰고 근데 오토바이 타고 벌을 쓰면 허리도 날씬해지고 허벅지도 예뻐지고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꼬이고 그럼 남자애들이 꼬이니까 이 달려오는 애들을 막지 못해갖고 어쩌다 보니까 임신을 해갖고 애를 낳고 살다 보니까 아니 얘가 공부를 안 해. 숙제도 안 하고 그 왜 숙제 안 하고 시험 공부 안 하냐고. 너 닮아서 그러는 거지. 네가 그때 안 했잖아. 지가 안 해가지고 애가 똑같이 하는 거지. 그건 유전자야. 너의 습관의 유전. 그걸 애 탓을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건데 코 애한테 그리고 애를 들볶는 거야. 너는 엄마랑 다른 인생을 살아야 돼. 그러면서 막 애를 잡아. 그러면 안 돼요. 본인이 어린 시절에 정말 놀고 싶었다. 그럼 애도 그런 거야. 그걸 막 이게 비난하고 억지로 아닌 척하고 그러면 안 돼. 애 모습은 그러면 애가 사고 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 나 키울 때 고생 많았지. 엄마 나 키울 때 내가 이래가지고 엄마 속 많이 상했지. 나 미치겠어. 그래서 엄마한테 위로 받으세요. 어머님이 돌아가셨으면 아빠한테 잘못했다 그러고 가족들한테 내가 잘할 때도 이랬냐고 물어봐. 그러면 언니 오빠들이 너 똑같아 지금. 너 쟤가 누구 닮았겠니? 너 닮았지? 애한테 비난하면 안 돼. 애를 비난하면 안 되고 그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리고 이 부모들이 애가 잘못하면 막 애를 괴롭히고 막 비난하고 똑바로 하라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막 괴롭히고 이러는데 그 마음의 바탕에 뭐가 있냐? 그 자기 인생은 실패했다라는.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학원에 있을 때
어떤 이제 도매시장에서 일하시는 부모님이 애를 공부하라고 막 들볶아 대는 거야. 근데 얘는 공부가 안 돼. 엄마 아빠가 둘 다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공부에 유전자가 없는 거야. 그리고 막 이렇게 사람들에 대한 관심사, 그 다음에 애들이 쓰는 막 옷이니 뭐 이런 다양한 물건에 대한 관심이 너무 많아. 유전이야. 부모가 그런 쪽에 관심이 있고 재능이 있으니까 도매시장을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애가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돌아가는 물류의 흐름에 관심이 많아. 그러니까 어디서 애들이 뭐 딱지를 풀었다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그 새로운 신상품에 관심이 많고, 그럼 막 엄마가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랑 상담을 하면 막 바쁜 중에 상담을 하면 상담도 잘 안 되는데 어쩌다 우연히 전화가 되면 아우 애가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한다고 선생님들이 늘 그런다. 그럼 내가 그래. 어머니 그거 거짓말이에요. 머리가 좋은데 노력을 안 해서 그런다. 그 선생님들이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그 엄마 깜짝 놀래. 애가요 공부를 안 좋아해요. 공부를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공부한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어머니 머리가 나쁜 애들이 습관이 잘 돼 있는 경우는 성공하지만 머리 좋은 애들이 공부 안 하는 노력을 안 하면 반드시 망해요. 어머니 그거 칭찬 아니라 욕입니다. 그리고 차라리 아이에게 다른 가능성을 찾아주세요. 그럼 기분 나빠해 엄마들이. 그래도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뭐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들한테는 어머님 지금 자녀들에게 어머님 아버님의 삶이 잘못된 것이다, 실패한 삶이다라고 가르치지 마세요. 솔직히 어머님 지금 돈 버시잖아요. 그때가 이제 IMF 직후였거든. 어머님 아버님이 지금 일을 해서 돈을 버시고 그 돈으로 아이를 학원에 보낼 수 있다면 두 분은 성공한 삶을 사시는 겁니다. 근데 왜 아이에게 너는 엄마처럼 살지 마라, 아빠처럼 살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에? 아이에게 어머님 아버님의 삶이 부끄러운 삶이라고 자꾸만 세뇌시키지 말라고. 어머님 아버님의 삶이 실패한 삶이라고 세뇌시키지 마시라고. 어머님 아버님이 지금 그만큼 돈 벌어서 아이들에게 학원비를 대주시고 있다는 건 이거는 정말 나름 성공하신 삶이라고. 도리어 아이들에게 그걸 자부심을 갖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애한테 막 공부하라고 그렇게 야단치시기보다 차라리 새벽에 애를 방학 때 새벽 시장에 데리고 가셔서 엄마 아빠가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여주시라고. 그래서 무거운 짐도 들고 계단 밑에서부터 올라가게 하고, 그래서 아이가 엄마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돈 버는지를 보게 하시라고. 그래서 너도 공부하기 싫으면 엄마 아빠처럼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가르치시라고. 그리고 애가 어머님 아버님처럼 사는 거 잘못된 거 아니라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고.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나를 이 선생님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애들이 다음날 온 눈빛이 달라져. 부모가 괘씸을 하면, 부모가 마음을 고쳐먹으면 애들의 눈빛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아이에 대해서 가져야 되는 자세는 애의 단점은 모두 누구의 단점이다? 나의 단점이다. 근데 그거를 애를 야단치면 된다? 안 된다. 만약에 애가 담배를 폈어. 그러면 아빠가 담배를 끊어야 돼. 애새끼가 어디서 담배야! 이러면서 혁대 풀고 폭행을 하면 안 되고, 애가 담배 피다 걸렸다. 그러면 아빠가 담배를 끊어야 되는 거야. 애가 술 먹다 걸렸다. 부모가 애 앞에서 술을 끊어야 되는 거야. 애가 수업 시간에 땡땡 쳤다. 수업 시간에 애가 사라졌다, 나타났다. 그러면 본인의 과거를 반성해야 돼. 그래서 정말 아이는 나를 따라하는구나. 그래서 본인이 애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려고 애쓰셔야 돼요. 예, 모범을 보이려고 애쓰셔야 되고요. 지금 부모님들, 가령 책을 안 본다 애들이, 집에서 공부를 안 한다. 엄마 맨날 텔레비전 켜놓고 드라마 보면서, 그것도 막장 드라마, 막 머리 끄댕이 잡고 막 시어머니랑 막 며느리랑 막 날라다니는 그런 막장 드라마 보면서 애가 공부 안 한다고. 애들은 엄마 하는 거 따라 해요. 아빠가 포르노나 보고 고스톱만 치면 아싸! 막 이러면서 찰싹찰싹 고스톱만 치면서 넌 새끼야 공부해. 그 애가 미쳤어? 애한테 공부하라는 거는요, 부모가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예. 부모님이 애 앞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보이셔야 돼요. 정말 아무리 바빠도
정말 하루에 단어 5개라도 외우려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그 다음에 다른 책은 잘 모르겠지만 탈무드 같은 책이라도 집에 놓고 자주 읽으세요. 예. 탈무드나 책은담이나 이런 책들을 집안에 두고 자주 읽는 모습을 보이시면 애들이 부모가 책 읽는 모습을 보면 자기도 책을 봐요. 예. 그 신문 보는 것도 좋죠. 근데 맨날 그 만화만 보고 막 이러면 안 되고, 조선일보 이런 거 보면 안 되고, 예. 한겨레 신문이라든가 경향신문이라든가, 예, 요런 것들 이렇게 집안에 두고, 그리고 이렇게 탈무드 같은 거나, 책은담이라든가, 그런 오래된 고전엔 지혜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책들을 좀 피곤하고 졸릴지라도 그런 책들을 이렇게 보시는 모습을 보여야 애들이 공부를 해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우리 남편이, 우리 딸이 이제 아기 때 이제 그 보행기 타고 다닐 때, 우리 신랑이 밖에 딱 아침에 9시에 나가면 저녁 6시면 딱 들어왔어. 모든 정치하면서도 모든 일을 다 끝내고 그 시간에 들어와. 6시부터는 애를 딱 데리고 가서 내가 만지지도 못하게 해. 애를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당신 지금부터 하고 싶은 거 해. 그러는 거야. 그럼 내가 하고 싶은 게 뭐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제 성경을 이게 영어 성경도 펴놓고, 그 다음에 주석 성경도 펴놓고, 그리고 이제 이 성경책을 또 이렇게 뭐라 그러나, 책 주석도 펴놓고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뭐 성경 사전 이런 것도 펴놓고 공부를 한 거야. 뭐 그랬더니만 이 우리 딸이 8개월 9개월 아니야 10개월쯤 됐을 때였나 보다. 10개월 11개월 때 보행기를 타고 앉아가지고 자기 그 아기 자연 뭐 이런, 내가 애기 백과를 사다 놓은 게 있었어. 지가 가진 책 중에 제일 두꺼운 걸 꺼내갖고 보행기에 그 식판 있잖아. 보행기 식판에다가 다 펴놓더라니까. 두세 권을 펴놓고 그리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 보행기에 앉아가지고 엄마가 하는 거 자기가 따라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이제 가령 도서관 데려가고 이러는 것도 부모가 좋아해야 돼. 자기가 도서관 가는 거 좋아하면 애를 데려가야 되는데, 자기는 싫어하면서 애한테 도서관 데려가서 막 그러면 안 돼요. 자기가 못하는 걸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야 돼. 만약 본인이 옛날부터 공부보다 운동을 잘했다, 그러면 애를 데리고 충분히 운동을 시키세요. 여러분, 그 운동하는 애들 머리 나쁘다, 그거 개뻥이에요. 그거 아시죠? 그 운동을 할 때도 천재적인 머리가, 스포츠 감각이 발전하지 않으면 절대 운동으로 성공 못하는 거야. 운동하는 애들 머리 나쁘다? 그거 우리 사회가 가진 굉장히 극심한 편견이에요. 차라리 운동을 많이 시키잖아. 그러면 아기 때 움직임이 많은 애들이 이 대근육, 소근육이 발달이 돼요. 그래갖고 이 소근육이 발달된 애들이 섬세한 뇌가 발달이 돼. 예. 그래서 막 그 움직일 때 음악 같은 거 멀티플레이어로 음악 틀어주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많은 그 영어 비디오 같은 거 틀어주고, 그러면 언어와 음악과 이런 걸 다양하게 접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아이의 장점에서 출발해야 돼요. 예. 애 장점에서 출발해야지 본인은 안 그러면서 애한테 강요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근데 하여튼 그래서 애 앞에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어버이날 지나서 다음 이제 스승의 날이잖아요. 오늘 이제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그 비정규직 교사들의 아픔이 나왔어. 애들이 비정규직 교사들을 빗자루로 때렸다라는 이야기. 뭐 보고 배웠겠어, 애들이. 부모들이 식당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님들더러, 아줌마! 아, 이거 좀 치워요! 이런 식으로 종 부리듯이. 그런 사람들 꼭 있어. 가령 이제 그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막대하는 사람들. 가령 이제 그 콜센터에 전화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러잖아. 그러면 그거 애들이 보고 배우는 거야. 아, 서비스하는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인간에 대한 예의를 잃어버리는 거, 그거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애들이 비정규직 선생님 차별하는 걸 어디서 배웠겠어? 부모한테 배웠지. 아유, 야, 그 선생 그 얼마 안 있으면 나갈 선생이니까 개무시해. 그러니까 애들이 선생을 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애들이요, 그렇게 자라서 자기 선생도 두들겨 패야 내가 부모는 안 때릴 것 같아요? 애한테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가르치지 않아서 애가 선생을 때렸다. 그 애가 들고 있는 빗자루로 엄마 아빠 힘 빠지면 엄마 아빠 때릴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가르쳐야 돼. 특히 무엇보다 이 부모들이 교사라는 이 지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이 교사가 정말로 아이들을, 그러니까 애가 교사에 대한 신뢰감이 있고, 아, 이 사람이 유능하다, 이런 생각을 해야 교사한테 다 배울 걸 받아먹는 거 아니야. 교사한테 배울 걸 받아먹는데, 선생을 막 무시한다, 부모가. 그러면 애들이 그 선생님한테 아무것도 못 배워요. 근데 나름 그 선생님들은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 공부를 오래 한 사람들이야. 공부를 오래 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사실요, 저는 우리 딸한테 어려서부터 뭐라 했냐. 수업 시간은 언제나 선생님의 눈을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선생님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기대감이 있는 눈빛. 제가 선생님한테 꼭 듣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선생님은 정말 재밌는 분이에요. 이런 눈빛으로 선생님을 바라봐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가르쳤어. 그래서 언제나 선생님이 얘를 보고서, 모든 수업 선생님이 얘를 바라보고 수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딸은 모든 수업이 재밌는 거야. 수업 시간에 들은 것만 가지고, 들은 것만 가지고도 얘는 충분히 지적인 성장이 있는 거죠. 물론 그게 요즘엔 성적과 연관이 안 돼. 성적은 애들이 수업 시간에 들은 걸로 시험이 안 나와. 우리 어렸을 때는 시험에서 수업 시간에 들은 걸로 시험에 나왔는데, 수업 시간에 다룬 걸로 시험을 내면 애들이 다 100점 맞아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뭔가 이상한 문제들을 내.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시험은 포기해라. 시험은 정말 막 그 공부하고 싶어서 미친 애들, 평생 공부만 하겠다라고 작정한 애들이 시험 잘 보는 거다. 그러니까 시험 성적에 매이지 말고 너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을 기분 좋게 바라봐서 그 선생님이 가진 걸 다 받아 먹어라. 선생님이 너한테 준비해 온 거를 다 쏟아놓게 해라. 그렇게 애한테 가르쳤어.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얘를 보면 정말 열심히 그 수업을 하시고요. 우리 신랑이 이제 상담을 하러 갔더니 매번 해마다 듣는 얘기가 아이의 수업 태도가 정말 좋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이 애가 공부하는 분위기를 주도한다고 그런다. 성적은 별로 안 좋은 애인데 얘가 그 수업 시간에 너무나 태도가 좋아서 모든 선생님들이 얘를 예뻐하신다고. 그리고 우리 이 반에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이 애가 너무 열심히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진다. 그런 얘기들을 선생님들이 하신다는 거야. 그게 우리 신랑이 늘 듣고 와갖고 자랑스럽게 나한테 전달하는 그 상담 내용인데, 저는 우리 딸이 뭐 전교 1등을 해서 명문대에 못 가도 좋다. 근데 우리 딸이 어느 학교 어느 학년을 선생님을 만나든 그런 기억을 남겼다라면 저는 우리 딸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우리 딸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 아이가 앞으로도 명문대를 못 가고 무슨 좋은데 취업을 못 해도 이 애가 살아가면서 인간에 대한 예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딜 가서든 이 애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살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솔직히 지금 문제가 되는 홍만표, 최유정 다 서울대 나왔잖아. 홍만표, 최유정을 비롯해서 신문에 나오는 나쁜 놈들, 나쁜 연놈들이 대부분이 다 서울대야. 아니 서울대 나와서 뭐 하냐고. 서울대 아니면 연고대야. 고대 성추행 사건 연대 나와가지고 김하영이 연대인가? 김하영이랑 같이 했던 민간인 이씨가 연대인가? 그런 거 아니야. 연고대 나오면 좋은 인간이다. 누가 그래. 홍만표 성균관대야. 성균관대도 나쁜 거네 그럼. 아니 전교 1등 하면 성균관대를 가더라고 이 동네에서. 아니 명문대가 그 뭐하러 가냐고. 명문대 나와가지고 신문에 더럽게 이름 나올 거면 그 뭐하러 거기 명문대를 가냐고. 우리는 명문대를 나오면 마치 성공한 인간인 것처럼. 제일 애들 중에 골 때리는 부모가 누구냐. 애들 사고치고 난 다음에 골 때리는 부모가 우리 애가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애가 얼마나 착한데요. 뭐가 착한데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요. 한 번도 시키는 대로 안 한 적 없다고. 학원만 잘 가면 착하다는 거야. 학원 땡땡이 안 치고 그리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착하다는 거야. 그건 지집 애들이 돈 많이 쓰는 오빠더러 착하다는 거랑 똑같은 거야. 기집 애들이 돈 잘 쓰는 남자애더러 착하다고 그러잖아. 그 다음에 남자애들은 가슴 큰 여자애더러 착하다 그러고. 그거랑 똑같은 거야.
공부 잘하는 게 왜 착한 거야? 기준을 바꿔야지. 아니, 가슴 큰 게 왜 착한 거야? 어? 허리 얇고 가슴 크면 착한 거고, 오빠가 돈 잘 쓰면 착한 거고, 이런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인간을 바라보니까 가슴은 큰데 뇌가 없는 여자를 만난다든가, 돈은 잘 쓰는데 딴 년한테도 돈 쓰는 남자를 만난다든가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 인생이라는 게 아주 간단해요. 내가 한 만큼 놀아와. 어? 가슴 큰 여자를 좋아하면 가슴만 커. 뇌로 그냥 가슴으로 가가지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얘도 가슴만 봐. 엄마 가슴만. 공부 안 해. 그래 놓고선 나중에 애가 공부 안 한다고 막 들이붓고 그럼 되겠어? 본인의 취향의 문제인 거야. 그리고 돈 잘 쓰는 남자 쫓아다니는 여자애들 결혼해서 끝까지 잘 사는 경우 드물어. 왜? 반드시 중간에 바람 피고 바람 폈다는 이유로 이혼하고 그 자기도 맞바람 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애가 뭘 배우겠어. 돈 못 벌어도 나만 좋다는 남자, 가슴은 작아도 머리가 좋은 여자, 그렇게 만나면 우리처럼 행복한 거야. 어? 우리 부부가 왜 행복하냐? 우리 신랑은 가슴 크기보다 머리 크기를 봤고, 나는 돈을 잘 쓰는 남자보다는 나한테 얼마나 충성하는가를 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거 아니겠어. 허리가 얇고 가슴 큰 여자보다, 지갑이 두꺼운 남자보다, 부지런한 남자, 지혜로운 여자, 그래서 서로 존경하면서 사는 게 필요하다. 부부가요, 서로 애들 앞에서 사랑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그때 막 부부관계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애들 앞에서 부부관계 하는 거 안 돼요. 알죠? 예. 그 애들 앞에서 서로 존중하고 예뻐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 애들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자긍심을 가져요. 특히 우리 신랑이 맨날 나한테 뽀뽀하면서 하는 말, 이렇게 예쁜 딸을 낳아줬으니까 당신은 완벽한 여자라고. 그 우리 딸이 19세 미만 그러면서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왜? 자기 때문에 엄마가 얻어먹고 사는구나. 자긍심의 근원. 엄마가 자기가 볼 때 많이 부족해 보이지만 아빠가 막 엄마한테 뽀뽀하면서 이렇게 예쁜 딸을 낳아줬으니까 당신은 모든 게 다 면제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가 그런 엄마를 먹여 살리는 존재이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사는 거죠. 예. 딸 면상 좀 보자. 일단 법원에서 네 면상 좀 보자. 어디서 네가 내 딸 면상을 왜 봐? 그래서 이 그러니까 애 앞에서 부부가 서로 존중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훌륭한 아이를 낳아준, 당신을 만났으니까 이 애를 낳았지. 나도 맨날 그래요. 날 닮았으면 애 성격이 참 모질 텐데, 당신 닮아서 애가 성격이 좋다. 우린 진짜 만나면 맨날 애기 어렸을 때부터 어쩜 우리의 장점만 타고났냐. 그 얘기를 정말 애한테 많이 했어요. 애 앞에서 얘는 우리의 장점만 타고났다. 어쩌면 당신의 장점과 나의 장점만 골라 태어났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다음에 동생이 나오면 반대로 나올까봐 우리 못 난다. 그런 얘기를 맨날 애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애는 그 무슨 심리검사 같은 걸 하잖아. 자존감이 99로 나온대. 자존감이 99. 그럼 선생님들이 이런 애가 드문다고. 요즘 애들 중에 자존감이 99 나온 애가 없대는 거야. 그러면서 사회성도 좋고. 근데 자존감이 높게 나온 애들이 사회성이 낮대요. 근데 얘는 자존감이 높고 사회성도 높게 나와. 예. 자존감이 높고 사회성이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래더라. 그러면서 자책감은 또 없대. 자책감은 별로 없고, 예. 그러면서 모든 문제를 긍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 예. 모든 문제를 긍정적으로 풀어가는 에너지가 있고, 그러면서 그 무슨 테스트를 할 때마다 굉장히 우수한 인간형으로 나와. 근데 우리 딸이 그런 거야. 근데 왜 난 성적이 안 나올까? 그때 그랬지. 성적은 아무것도 아니다. 세상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망친다. 엄마는 네가 공부를 지금 못하는 게 너무 고맙다. 공부 잘하면서 성격 나쁜 애들이 세상을 망치는 거라고. 공부는 좀 못해도 성격이 좋은 네가
엄마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본다. 인생을 성공하는 거 너 지금부터 20년 지나서 봐봐. 공부 잘하는 애하고 너하고 비교해봐봐. 난 네가 훨씬 더 성공한 인생을 살 거라고 생각해. 공부 중심으로 생각하지 마. 정말 그래요. 제가 우리 조카들을 봐도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인생은 아니더라. 인생이 요즘에 그렇잖아. 지금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인간이 학벌이 좋아. 나쁜 짓 하는 애들이 공통점이 학벌이 좋아. 공부 잘하고 학벌 좋은데 전부 나쁜 짓 해. 돈에 환장해가지고. 우리 시대가 아이들을 지금 한 70년 잘못 키운 거예요. 공부만 잘하면, 명문대 나오면, 돈만 잘 벌면, 그러니까 그런 거야. 아기 때는 공부 잘하면 착한 거고, 그 다음에 어른이 돼서는 돈만 잘 벌면 착한 거고, 좋은 남편의 조건 돈 잘 버는 남편이요. 아니, 돈 잘 버는 남편이 왜 좋은 남편이냐고. 아이랑 잘 놀아주고, 집안일도 같이 돌봐주고, 그리고 아내를 존중해주고, 그리고 아내가 피곤하지 않도록 배려해주고, 인격적으로 이 인간관계 맺어주고, 그게 좋은 남편이지. 돈만 잘 벌어오면 좋은 남편이야? 그러니까 돈 못 벌면 남편의 자격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삼식이 새끼란 말 아니야. 일식님, 이식군, 삼식이 새끼. 그 말이 남편은 돈 버는 도구란 생각을 하고 남편이 돈을 벌어면 악착같이 그 돈으로 애들 사교육시켜서 애들 성공시켜서 내 인생의 노후를 즐기겠다. 엄마들의 이런 욕심? 근데 남편이 50이 되자마자 명예퇴직? 그러자 삼식이 새끼. 그러면서 애 앞에서 남편을 비웃어. 그러면 애가 엄마를 비웃어요. 되게 잘못된 거죠. 우리 사회가 그렇게 70년을 보내온 거야. 나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21세기 비전을 제시해야 된다. 우리들의 가정부터 무너진 가정들이 바로 세워져야 된다. 우리가 잘못된 가치관, 애가 공부 잘하면 착하고 남편이 돈 잘 벌면 착하고 아내가 재테크 잘하면 착하고 애들 잘 키우면 착하고 그런 기준을 가지면 안 된다. 정말로 착함의 기준이 뭐냐? 다른 인간을 얼마나 배려하는 게 착한 거다. 그걸 우리가 모두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사회가 모든 인간을 배려하는 민주주의라는 게 만들어질 거 아니야. 모든 인간이 똑같이 존중받아야 단지 인간이란 이유만으로 남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는 사회가 돼야 가장 약하고 가장 돈 없는 사람도 무시받지 않는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망해도 나를 무시하지 않는 사회가 되는 거잖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모든 전 재산을 잃고 그래도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되잖아. 인간 존중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잘못된 이 습관적인 기준부터 바꾸자. 학벌 좋으면 괜찮은 사람? 지랄이다. 학벌과 인격은 무관하다. 학벌과 인격은 무관해요. 이렇게 얘기해놓고 어느 학교 나왔어요? 물어본다면 소용없는 거지. 어느 학교 나온 게 왜 중요하냐고. 어느 학교 나왔냐라고 물어보는 건 네가 어렸을 때 공부 얼마나 잘했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결국 대학이 애 실력으로 가는 거냐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BJ 하는데 어느 학교 나왔냐니까 왜 물어보냐고. 나더러 어느 학교 나왔냐고 어느 학교 졸업했냐고 왜 물어봐. 네가 뭐 어쩔 건데. 학교를 어디를 졸업한 건가 중요하지 않아. 학벌과 인격은 무관해요. 동문을 물을 수도 있지만 뻥이야. 뻥까지 마. 그리고 동문이면 뭐해. 뭐 할 건데. 아주 그냥 동문이라고 하면 전화해가지고 보험 들으라고 그러고 뭐 사라고 그러고. 동문이 그렇게 반가운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어느 학교 졸업했냐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고. 안철수 서울대야. 정동영도 서울대야. 어머 천정배도 서울대야. 그러니까는 무슨 어느 학교 졸업했냐 그게 아무 의미 없어. 그러니까 어느 학교 나왔냐 대학을 졸업했냐. 나는 아이들더러 대학을 안 가면 사람 취급 못 받는다.
나는요, 그런 생각을 본인이 하는 게 문제라고 봐. 본인이 대학 안 나온 사람을 사람 취급 안 하는 거, 대학 졸업을 안 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한다고. 스티브 잡스 대학 중졸이야. 스티브 잡스 대학교 중졸이라고. 그러니, 대학을 나와야 그 사람 대접 받는다. 안 그래. 그 사채시장을 휘두르는 사람들 그 명문대 출신 없어. 도매시장에서 잘 나가는 사장님들 그 명문대 출신 없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을 졸업해야 성공한다라는 대학 중퇴야. 스티브 잡스 중퇴예요. 예. 그 스티브 잡스만 그런 게 아니지. 유명한 에디슨은 초등학교 잘린 사람이야. 에디슨도 초등학교 잘렸고 아인슈타인도 잘렸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학벌은 진짜 아무 관계가 없어.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요. 난 내가 볼 때는 대학교 졸업 학벌 중에 인정받을 건 방통대 학벌이라고 생각해. 방송통신대를 졸업했다. 그건 진짜 인정받아야 돼요. 왜? 방송통신대학교는요. 지금은 방송대라고 부르나? 옛날에 방송대를 들어가는 사람은 많았어. 근데 졸업이 안 돼. 졸업하는 게 너무 어려워갖고 일하면서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방송대를 졸업했다. 그럼 인정이 사회적인 레벨이요. 사회적으로 방송대를 졸업한 사람은 인정해줘. 아, 이 사람은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야. 서태지도 중학교 중퇴인가 그래. 중졸인가 중학교 중퇴인가 서태지도. 그 유명한 얘기잖아. 예. 그래서 이 뭐라 그러나 대학교를 졸업해야 된다라는 그 의식에 그냥 무조건 4년제를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아무 4년제나 막 보내. 비싼 명문대랑 똑같은 등록금 내고 졸업한 다음에 졸업장 아무 데도 못 내. 그래서 서태지가 또 왜 또 금수저야 또.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학교 졸업 중심, 대학 졸업 중심의 사고방식을 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 학벌 중심의 가치관도 버려야 된다. 학벌은 아무것도 아니야. 예. 학벌은 우리 인생에, 학벌은 우리 인생에 아무 도움 안 된다. 요즘에 명문대 다니는 애들의 프로테이지를 비교해 보니까 50%가 부잣집 자식이야. 50% 이상이. 50% 이상이 부잣집 자식이야. 왜냐? 내가 얘기했잖아. 있는 집 자식들이 어마어마한 사교육 받아가지고 그래서 명문대를 간다고. 어려서부터 사교육 받아서 그걸로 특수고 가고 특목고 가고 특수고 가고 그래서 그 특목고 졸업장 가지고 명문대 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명문대를 들어간 애들은 모두 잘 되냐? 아니라니까. 요즘은 서울대 연고대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뭐 삼류대학을 나와도 이재호 조카 그럼 취직됐잖아. 결국은 피혈통으로 이게 결국은 우리들이 암묵적으로 명문대를 나오니까 인정받는 거지.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 하면서 키워놓으니까 어떻게 됐느냐. 지금 권력자들의 자식들만 정규직으로 혹은 취업도 하기 어려운 그 유명한 이명박 때 외교부 장관의 딸이 외교부의 직원이 됐어. 뭐 5급인가 뭔가로 정식 직원이 된 거야. 근데 그 직원을 뽑는 게 원래 공채를 해야 되는데 공채의 모든 기준 없애고 지 딸한테 맞는 시험 조건 특채 기준을 만들어서 자기 딸을 취업을 시킨 거야. 그게 걸렸잖아. 근데 그게 처음이 아닌 거야. 외교부의 관행이 특채가 계속 늘어났던 거야. 근데 특채가 늘어났는데 그 특채의 조건이 부모가 외교부일 때 가산점을 준 거야. 그래서 외교부 아이들이 외교관의 2세들이 외교관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나라에 대한 정보를 지네들 가문이 사유하는 거야. 이게 금수저 문화라고 지금 싸잡아서 욕을 하고 있는데 다른 말로 이건 신분제 사회예요. 부모의
부모의 직업이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 이거 신분제 사회야. 사회적으로 계층 상승이 안 되는 사회, 그거 신분제 사회야. 귀속 지위, 태어나자마자 정해진 지위로 일생이 결정된다면 그거는 신분제 사회야. 그러면 그 신분제 사회는 민주사회가 아니야. 전근대사회, 중세사회, 옛날 사회가 되는 거야. 아니 지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부모가 잘 살아야 자식이 잘 살고, 명문대를 나와도 부모가 재벌이 아니면 40대에 명예퇴직해야 돼. 내 아는 사람들 중에 소위 명문대를 나와서 모 대기업을 들어갔어. 40대 후반에 명예퇴직해 다. 40대 중반까지 가도 유능한 거야. 왜냐? 그러니까 뭐 과장, 부장까지 올라갔다 쳐. 과장들 중에 부장 뽑는 거잖아. 그 부장들 중에 뭐 그 위에 거 전무, 상무, 이사 뽑는 거잖아. 위로 갈수록 자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 다음에는 명예퇴직이야. 그러니까 과장 끝나고 나서 명예퇴직한 다음에 관련 부처에 가서 뭐 하냐, 자기가 다니던 본사에다가 납품 그거 연결시켜주는 걸로 자리를 더 얻어 먹거나, 아니면 그거 하다가도 그 가령 뭐 패러다임 바뀐다든가 그 윗사람이 바뀌면 이 사람의 용도가 폐기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기업을 다니면서 명예퇴직한 사람들이 보통 관계부처로 가요. 그러니까 관계회사로. 하청업체나 이런 데에 취업이 돼.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자기의 인맥을 이용해서 하청을 계속 이제 납품을 하게 하는 거야. 근데 여기도 어떻게 돼? 한번 쫙 또 돌잖아. 뭐 회장이 바뀐다든가 윗자리가 바뀌면 싹 돌아버려. 그러면 이 사람의 인맥이 여기 더 이상 안 되는 거야. 그럼 얘 용도 폐기야. 그때 정년 퇴임하는 거야. 정년 퇴임해가지고 프랜차이즈 몇 개 하고 홀딱 말아먹고, 그 다음에 삼식이 새끼 되는 거야. 그렇잖아. 부모가 막 어마어마한 부동산과 어마어마한 건물을 물려줘서 그 임대 사업이라도 하는 게 아니면 그게 인생이야. 그럼 우리는 뭐 하려고 그렇게 대학교, 명문대, 대기업 이러고 살았냐고. 치킨집 할 거면 아예 젊어서부터 치킨집을 연구하면 될 거 아니야. 정말 10년 동안 내가 나만의 소스를 개발을 해. 그래서 내가 소스를 개발해서 그 소스가 정말 이거 대박난다, 바로 특허 등록하고, 그리고 동네에서 1호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장사 시작하는 거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래서 동네에 맷집 내주고, 그러다 전국적으로 그 집이 커지면 망치부인 치킨집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난 치킨집은 안 해. 많은 전국의 지점장님들의 인생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들이 그 아이들에게, 그 다음에 오늘 무슨 세계일보에 난 신문 기사에 보니까 캐나다의 15살짜리 아이가 마야 문명을, 지금 15살인데 얘가 2007년인가 8년부터 연구했대. 그러니까 7, 8살 때 마야 문명에 빠진 거야. 천재였던 거지. 7, 8살 때부터 얘가 이 마야 문명을 연구를 했는데, 얘가 이제 점점 공부를 해 나갈수록 마야 문명의 고대 유적지가 이게 사는데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얘가 고민을 한 거야. 그리고 이 마야 문명이 별자리하고 관계가 있을 거다. 그래서 별자리를 딱 대입을 시켰더니, 구글 어스에다가 대입을 시켰더니 별자리대로 도시가 형성이 됐더라. 그래서 숨겨진 도시 하나를 찾았다는 거야. 15살짜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한 17 되겠죠.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그렇게 자기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하니까 얘가 그래서 대학교를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다음에 정부 차원에서 그 우주 연구에 전문적인 연구원과 똑같은 자격을 부여한대잖아.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지. 아니요. 내가 볼 때 우리나라 아이들이요. 예. 우리나라 아이들 모두에게 그런 천재성이 있어요. 어느 한 분야에서는 반드시 천재적이에요. 그림을 잘 그리든, 아니면 음악을 잘하든, 아니면 정말 뭐 이 운동을 잘하든, 아니면 정말 어떤 애는 손놀림이 빨라. 손놀림이 빠르면 그 빠른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또 반드시 있어요. 정말 게임을 잘하는 애들은 진짜 게임을 잘하는 거고, 우리 아이들이 뭔지 몰라도 단 하나씩은 잘하는 게 있어. 그 하나가 뭔지를 알아내서
그 아이가 그걸 충분히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먹고 사는 걸 가장 우선해 두잖아요. 어떤 일은 먹고 살 수 있어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근데 사실 먹고 사는 데는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먹고 사는 데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아.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일이 힘들어졌냐 하면 지금 우리 알바생들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쵸? 근데 왜 알바하냐? 뭔가 더 멋진 일을 하려고, 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이력서 쓰고 뭐 이러면서 알바하다가 거기 굳어진 거잖아. 어쩌면 우리가 맨 첫 출발을 뭔가 뽀대나는 일을 하려고 하면서 우리는 인생을 낭비했던 거 아닐까.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어떤 분야에서, 한 분야에서 막 두각을 드러내. 그래서 이 두각을 드러낸 아이가 점점 먹고 살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찾으면 찾을 수 있었어. 근데 뭔가 뽀대나는 일, 출입증 찍고 들어가는 일을 하고 싶어서, 혹은 우리가 뭔가 남들이 다 와 할 만한 일을 하고 싶어서 어쩌면 우리는 알바만 하다가 지금 알바밖에 못하는 일을 상황이 된 건 아닐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생각을 바꿔보자. 우리가 뭔가 생각을 바꿔서 지금 이대로 그냥 막 나는 아무것도 안 돼 이게 아니라 어떻게 그 먹고 사는 거,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요. 보통 먹고 사는 것이 중심이 아니라 큰 집, 뽀대나는 외제차, 어마어마한 고대강실에 뽀대나는 외제차를 몇 대를 갖고 싶은 그걸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야. 근데 사실 정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내가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내 집에 온다면 정말 따뜻하고 아늑하게 자고 갈 수 있는 집 정도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뽀대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정말 날 사랑해서 우리 집까지 따라왔다면 그 큰 집 필요 없어. 해본 사람은 알잖아. 그지? 아, 시골에 냄새나는 여인숙에서도 뭐 행복했는데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큰 집 필요 없는 거야.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큰 그 뭐 외제차 필요 없는 거야. 사실 내가 볼 때는요, 좋은 집 갖고 있고 외제차 갖고 있는 남자들, 내가 볼 때 그런 사람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 보통 그런 남자들은 조건 때문에 결혼하는 거지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는 경우는 드물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아니 뭐하러 왜 그 저기 누구니, 장미여관 노래 중에 보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을 살 거다. 그래서 서울 여자 꼬실 거다. 꼬시리라 꼬시리라. 그러다 늙어. 그러다 늙어. 그게 막 성공한 다음에 꼬시리라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막 큰 돈을 벌 수 있는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이 아닌 모든 일을 우습게 알고 있는 건 아닐까. 근데 정말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아 그래 그냥 뭐 자그마한 집에 아늑하고 조그만 집에 먹고 살 수 있을 만큼만 조그만 집세를 내고 먹고 살 수 있는 돈만 있다라면 나머지 시간을 내가 의미 있게 쓰겠다.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돈 안 된다고 하지 말았던 그림을 그리든 우리가 그런 인생을 갖고 그런 인생관을 갖고 산다면 인생이 비참해지지 않는데 우리는 무조건 너가 열심히 공부를 해야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좋은 차를 탄다. 그러면 큰 집 살고 좋은 차 타는 사람 모두 행복하냐? 아니라는 거지. 큰 집 살고 좋은 차 타면 그리고 뭐 미남 미녀랑 결혼하면 다 행복하냐? 이 배우자의 얼굴은 사실 6개월도 안 가. 6개월 살면 원빈이나 이나영이나 내가 볼 때는 뭐 우리 신랑이랑이 나보는 눈빛이랑 똑같지 않을까 싶어. 남들 볼 때나 뽀대 나는 거지. 아무리 이쁜 것도 저기 하루 종일 24시간 바라봐봐. 아휴 저 인간은 일도 안 하나 싶다니까. 그러니까 이 배우자의 얼굴, 외모 이런 건 아무짝에 쓸모없어. 그거 진짜 3개월용이야. 진짜 3개월용. 그 뒤는 그 배우자 얼굴 뒤에 있는 인격으로 사는 거야. 예. 그 뒤는 배우자의 인격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 그 생긴 거 중심으로 살지 말고 인격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평생 친구처럼 평생 대화가 끊이지 않는 서로 정말 그 뭐라 그러나 나처럼 문자 한 통만 보내면 바로 달려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깊이 반성은 돼. 내가 얼마나 평상시에 안 했으면 그럴까. 여보 정말 고마워. 나는 당신을 만나서 지금까지 너무 행복했어. 바로 뛰어와. 당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아니 내가 행복했다고. 그러면 이제 신랑이 꼭 그래. 앞으로 50년 동안 나랑 행복할 거지? 50년 동안 행복할 거야. 내가 50년 동안 당신 양말 빨아줄게. 그러고 나가. 이렇게 사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닌데, 예. 하여간, 내가 볼 때 그런 것 같아. 우리 신랑에게는 딸의 엄마이기 때문에, 딸에게 언제나 엄마 냄새를 맡게 해줄 수 있는 엄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신랑이 나를 특별 관리하는 것 같아. 딸이 언제든 엄마 냄새 맡고 싶을 때,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구속돼서 우리 딸이 3개월 동안 엄마 냄새를 못 맡았잖아. 그리고 나서 애가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엄마를 잘 관리해서 우리 딸이 엄마 냄새 맡고 싶을 때 언제든 제공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나를 행복하게 해서 아이가 행복하게 하겠다. 그게 이제 우리 집의 신조야. 우리 집의 신조는 엄마 아빠가 서로 행복해서 서로 이렇게 막 행복해져서 아이에게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예. 우리 신랑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서 딸에게 행복한 엄마를 선물하겠다. 나도 우리 남편에게 남편이 행복한 남편을 만들어줘서 아이에게 행복한 아빠를 선물하겠다. 그렇게 사니까 딸은 자기가 행복해져서 엄마 아빠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니까 우리 딸한테 뭘 사줄까? 뭐 필요한 거 없어? 필요한 게 없다는 거야. 얘는 뭘 요구하는 게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야. 엄마 아빠가 다 해준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건 불편한 대로 애가 참아. 그래갖고 침대가 이렇게 스프링이 나갔는데도 그냥 참고 사는 거야. 자기는 엄마 아빠가 늘 최고를 해주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건 다 최고라고 생각한 거야. 스프링이 나간 침대가 어떻게 최고냐고. 불편한 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런 거야? 어렸을 때도 무슨 성탄절 선물을 뭘 해줄까? 그러면은 필요한 게 없대. 필요한 게 왜 없어? 근데 자기는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게 없다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만족감이 있으니까 어쩌면요. 애들이 욕심을 내는 거 그거 애정결핍이에요. 우리 딸은 이제까지 내 거야 그런 적이 없어. 뭐든지 내 거야 그런 적이 없어. 막 달라 그러고 막 자기 거라고 고집 피우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거 뭐냐? 애들이 막 특히 어른들 중에서도 막 여자 관계 남자 관계 복잡하거나 아니면 무슨 물질에 대한 막 집착이 있거나 그거 다 애정결핍이야.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뭔지 알아? 아무리 이쁜 여자 남자 잘생긴 남자를 친구로 가져도 만족하지 못해. 아무리 예쁜 여자를 계속 갈아대고 잘생기고 건강한 남자를 갈아대도 만족하지 못해. 돈에 집착하는 사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만족하지 못해. 그건 생후 36개월 동안 꼭 필요한 부모의 스킨십을 받지 못한 데서 오는 욕구불만이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낳아서요. 정말 36개월 동안 충분히 사랑해줘서 이 애들이 나는 부족한 게 없어. 그런 마음을 갖고 살게 하자. 그래야 지금부터 태어난 아이들이 36개월 동안 그렇게 지금 아직 생성되지 않은 아이들이 뱃속에서 그렇게 형성되고 36개월을 그렇게 살아난 아이들이 지금부터 한 20년을 잘 자라야 우리가 먹고 사는 거야. 걔네들이 의욕적으로 세상에서 먹고 살고 국민연금을 내고 우리가 그걸 먹고 사는 거지. 뭔 말인지 알았지? 근데 일단 지금 나와서 잘하고 있는 애들인데 36개월 동안 못했다. 지금부터 36개월을 그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존감을 회복하고 창의적이고 뭔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부터 한 10몇 년 잘 키우면 국민연금을 내는
일을 하겠지.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 거야. 아이들을 키우는 건 우리의 미래에 대한 투자예요. 그런 면에서 그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의 선생님들에게, 아니 우리 아이들에게 그 인간을 존중해야 되는 거, 그리고 선생님들을 존중